어, 소리가 좀 너무 커져. 네, 약간 줄일게요. 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이 파일에는 이제 문제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답까지 타이핑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린 문제가 한 10문제 되는데요. 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로 넣기죠. 그래서 뭐 1번이나 2번 뭐 이런 문제들은 가로가 이제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순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에 가로, 뒤에 가로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까지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이제 정확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행하는 평가를 이것을 우리가 현황평가라고 하고요. 우리가 현황평가와 조건부 평가에 대해서 이제 구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행하는 평가를 현황평가라 하고 장래 불확실하게 발생할 새로운 상태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황이 성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는 것을 이제 조건부 평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현황 그대로 어떤 부동산의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라는 것이 일반적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부동산이 어떤 그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거나 뭐 하면 이제 그 상태 그대로 가치에 반영해서 평가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그것을 현황 평가라고 하는데요. 종종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건부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들어있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토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을 때 이 토지를 우리가 건부지라고 하잖아요. 건부지. 그래서 이제 건부지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이제 건부감가라는 것들을 공부를 했죠. 즉, 땅은 빈 땅일 때, 즉 나대지일 때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이용, 가치를 갖는 것이고, 즉 최유의 이용은 빈 땅, 나대지일 때인 것이고, 이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감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건부감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가치가 감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토지 위에 건물은 있지만 이걸 건물을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빈 땅의 가치만 평가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부 평가라고 하죠. 분명히 현황 자체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인데 마치 그 건물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땅의 가치, 즉 나대지를 상정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평가라고 해요. 그 현황과 다른 것이죠. 조건부 평가. 이런 거를 보통 어떤 경우에 하죠? 우리가 이제 책에서 공부했듯이 그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걸 선정할 때 이런 식으로 나지를 가정해서 조건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부에서 공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표적인 표준지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대표적인 땅, 표준이 되는 땅의 가치를 이제 발표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그 지역에 있는 각각의 땅들이 뭐 이 표준지보다 플러스 되는 땅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되는 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도시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그 순수하게 땅의 가치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땅의 가치, 뭐 거기 건물에 뭐가 얼리는지 이런 거 가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땅의 가치가 어떠냐 이것을 이제 발표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이때 그 땅의 가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지역에 어떤 빈 땅이 있다, 나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땅을 표준지로 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 그런 땅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이 건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지를 찾을 때 나대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할 수 없이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을 표준지로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감가가 되잖아요. 건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이 땅의 가치를 그 하기가 어렵죠.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을 표준지로 선정을 한 다음에 마치 건물이 없는 것처럼, 즉 빈 땅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이제 공시지가를 이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이 대표적으로 이런 식의 조건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지를 상정하는 평가. 뭐 상정이라는 게 가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 있지만 마치 나대지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그 땅의 가치, 순수하게 땅의 가치만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 땅의 가장 최대 가치가 이제 도출이 될 거예요. 왜냐면 건물이 올라가면 반드시 감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드시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건부 증가라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서 가치가 높아지는 땅도 아주 예외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공부를 했었죠? 뭐 개발 제한 구역에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건물을 못 짓는 그런 땅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개념이 지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새롭게 건물을 못 짓는다는 그런 뜻이지 이미 지어진 건물을 뭐 없애라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은 이제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묶이더라도 이미 건물이 들어가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땅을 건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빈 땅들보다 건물이 이미 지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건부 증가,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서 오히려 땅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강화가 되기 전에 예전에 지어졌었던 그런 건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건부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새로 지으면 그 땅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만큼 큰 건물을 못 지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그 땅에 대지 면적에 꽉 채워서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 지으면은 건폐율이 그 정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물들이 예전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건부 증가에 해당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리모델링 같은 거 계속 해가면서 40년, 50년의 건물을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 것이 건부 증가의 개념입니다. 하여튼 건부감과 건부증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정답은 이제 조건부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의 정답은 앞에 가로는 현황 평가, 뒤에 가로는 이제 조건부 평가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구분 평가와 부분 평가를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비슷하게 느껴져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엄밀하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는 이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이번에 첫 번째 가로는 구분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이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각각의 가치로 구하는 감정평가를 구분평가라고 하고요. 반면 부분평가라는 개념의 정의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부동산의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일부를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분평가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어떤 땅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용도 지역이 하나의 필지인데 용도 지역이 뭐 다른 경우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라면 또는 어떤 하나의 필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전면부는 뭐 상업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후면부는 뭐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상업용으로 활용되는 그 부분의 가치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부분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다르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필지, 하나의 필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결국 구분해서 평가해야 된다라는 뜻이.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죠. 하나의 땅이 있어요. 하나의 땅, 하나의 필지를 평가하는데 전면부는 통업용으로 쓰이고 있고 후면부는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 땅 전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 요거를 반으로 나눠서 요 상업용에는 상업용 땅의 단가를 적용해서 땅의 가치를 구하고 뒤에 주거용에는 주거용 단가를 적용해서 땅의 가치를 구해서 그 두 개를 합해서 이제 전체 땅, 전체 필지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구분평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가 이제 수용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보상평가. 당연히 뭐 멀쩡하게 소유권이 있는 땅을 수용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정당한 보상을 이제 시세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이 필지 중에 일부분이 뭐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이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뭐 도로 부지라든지 그 도시계획 시설에 접촉이 되는 일부 땅 부분이 들어간 이 필지를 수용을 했어요. 그럼 보상평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에 접촉되지 않은 다른 부분의 단가와 도시계획 시설에 접촉되는 이 부분의 단가가 다르잖아요. 이게 가치가 구분되는 땅의 단가, 보통 뭐 평단가라고 하잖아요. 단가가 구분되는, 가치가 구분되는 이런 경우에 하나의 필지를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가치가 각각 구분되는 부분을 따로따로 떼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붙여야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이게 지금 지금 말씀드린 건 구분평가고요. 반면 구분평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필지가 전체가 단가가 같아요. 전체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그 필지의 일부분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책에도 자세히 나오고 제가 그 유튜브 그 채널에 제가 그 내용들을 이제 강의로 찍어서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 평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0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1000평짜리 땅이 있는데 이 중에 뭐 개발을 하면서 50평이 수용이 됐어요. 그럼 이 50평의 땅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광평수 토지, 즉 토지가 클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1000평짜리 토지보다는 뭐 100평으로 나눴을 때 오히려 평당가, 즉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방이나 어떤 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광평수 토지, 즉 땅이 넓을수록 단가가 높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어떤 기업용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면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기업용으로 활용하는데 뭐 50평짜리 땅이다, 100평짜리 땅이다 이러면은 좁아서 오히려 그 단가를 높게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지역이 이제 공장 지역이에요. 그래서 1000평짜리 공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50평을 정부에서 개발한다고 이제 뛰어간다. 그럼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50평짜리 땅만 딱 보고 보면 이거는 너무 협소한 토지이기 때문에 감가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지역에서 50평짜리 땅은 뭐 큰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50평짜리 땅은 활용도가 낮아요. 그러면 당연히 평당가가 낮아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개발 사업한다고 이 50평짜리 땅을 이제 뺏어가는데, 일종의 뺏어가는데, 이거를, 땅이 면적이 작으니까, 이거는 협소 토지로 분류를 해서 평당가를 낮게 적용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은 뭔가 좀 안 맞죠? 우리가 느낌상으로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50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인 1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가를 정하고 이 50평도 그거에 맞춰서 시세를 정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얘기한 대표적인 부분평가예요. 지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부분평가라는 것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정 목적 합리적 요건이 수반되는 경우 전체를 기준으로 일부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1000평짜리 토지를 전제로 해서 그 중에 이제 수용되는 50평짜리 땅의 가치를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50평짜리 땅의 가치를 떼어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부분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건부지, 즉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건물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즉 나지를 상정해서 조건부를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건부지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빈 땅일 때보다는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부분평가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토지 건물 전체를 전제로 해서 그 중에 일부분을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부분평가다라고 구분을 하고요. 분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감정평가사 뭐 시험이나 감정평가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뭐 우리 수업에서 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뭐 이런 개념 정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중간고사 볼 때는 뭐 지금 뭐 예상 문제 다 풀어보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답만 쓰시면 되니까 뭐 크게 막 고민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 뭐 이런 정도 의미, 이제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이제 앞에 가로는 이제 구분평가고요. 뒤에 가로는 이제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3번은 그 생산이 가능한 일반 재화와 달리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특성을 토지의 이제 부증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토지, 부동산의 특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부동산, 특히 토지는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장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시장에서 알아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완전한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해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 개입에 이제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또 하나가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즉,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굳이 뭐 가치를 따로 평가할 필요 없이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제 그 재화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마에 부동산이 사고 팔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인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감정평가 기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토지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잖아요. 토지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니까. 뭐 건물의 경우에는 뭐 공사비 들이고 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뭐 아파트도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나고 하지만 토지는 늘어나지 않죠. 이런 부증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시장이 불안전한 이유도 이 부증성의 특성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는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뭐 가격이 뭐 치솟는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그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안정화 기능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아무리 시장에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토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토지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뭐 간척을 한다거나 뭐 매립을 한다거나 해서 뭐 약간 이제 토지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이제 자율적인 이제 가격 조절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시장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토지의 특성이 이제 부증성이죠. 늘어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이제 부증성이고요. 그다음에 4번도 역시 토지의 이제 중요한 특성이죠. 토지는 일반재와와 달리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라는 특성입니다. 이것을 토지의 영속성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건물하고도 다른 점이죠. 건물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되잖아요. 감가상각, 감가수정,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반면 토지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토지의 영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죠. 토지가 뭐 그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원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주로 이제 원가,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데 토지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가법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성지, 매립지, 간척지 이런 것들은 원가가 들어가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조성지나 매립지, 간척지 같은 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원가법의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원가법에서 이제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감가 수정을 하지만 토지는 감가 수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천년 만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토지의 영속성.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영속성이에요. 그다음에 5번. 우리가 아직 이제 다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 그 부동산의 감가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 경제적 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으로 낡아지고 소모되고, 뭐 훼손되고 하는 것들이 물리적 감가죠. 근데 그 외에도 기능적 감가와 뭐 경제적 감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기능적 감가라는 것은 그 건물의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에 이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기능적 감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땅에 주변에 뭐 어떤 쓰레기, 뭐 하치장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 땅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같은 경우에 물리적 감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지의 경우에도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리적 감가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즉 시간이 흐른다는 이유로 감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변 환경이 변화, 또 안 좋은 쪽으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나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의 경우에도 물리적 감가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기능적 감가나 뭐 경제적 감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이제 경제적 감가. 그다음에 6번 우리가 이제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개별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이 해당 개별 부동산의 가치가 구체적인 가치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것이 개별 분석이고 지역 분석은 그 개별 부동산을 둘러싼 그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의 전반적인 표준적 이용, 표준적 사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또 그 지역 전반의 가격 수준, 가치의 수준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역 분석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분석을 하냐 하면 세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인근 지역이고요. 두 번째가 유사 지역, 그다음 세 번째 개념이 동일 수급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이 그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건대 앞에 어떤 뭐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라면 그 건대 그 상권 그게 이제 인근 지역이겠죠.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인근 지역이냐라는 건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건대 앞에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건대 앞 상권이 인근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 대상 부동산,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근데 유사 지역은 평가의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대체 경쟁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대 앞에 건물과 토지다라고 하면 뭐 건대 상권과 유사한 뭐 홍대 상권이라든지 뭐 대학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사 지역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꼭 이제 물리적으로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건대나 홍대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유사 지역의 경우에는 어쨌든 건대 상권, 인근 지역과 대체 경쟁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홍대 상권은 뭐 건대 상권보다 뭐 약간 뭐 보통 조금 더 그 좋은 상권이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래사례 비교법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지역 요인 비교를 할 때 유사 지역에서 거래 사례를 수집할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되죠. 차이가 있으니까. 반면 인근 지역에서 거래 사례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일수급권이라는 개념은 이거를 이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이제 포함해서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대상권, 뭐 홍대상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수급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그 사이에 뭐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 개념으로, 물리적인 지도 개념으로 묶는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 관념적으로 하나의 이제 시장 권역으로 묶는다. 이런 그런 의미죠. 그런 개념을 동일수급권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거래사례를 수집할 때 동일수급권, 최대한 이제 동일수급권 범위 내에서만 이제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대 앞에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뭐 갑자기 뭐 1년 전에 강원도 산골에 어떤 땅이 거래된 사례를 가져다가 비교를 한다. 하면 맞지 않죠. 맞지 않는 이유가 동일수급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일수급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에는 이제 다루지 않겠지만 뭐 기말고사 때 이렇게 뭐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치 평가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 거래 사례가 주어지고 그 중에서 이 평가 대상 그에 가장 맞는 사례를 하나 선택을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례 1, 뭐 사례 2, 사례 3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건대합 상권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데 뭐 사례 1번은 뭐 홍대합에 1년 전에 거래 사례고 사례 2번은 뭐 강원도 상권에서 1년 전에 거래 사례고 이런 자료들이 쭉 나오면 그 중에서 다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적합한 사례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 사례 1번, 뭐 홍대 앞상권의 1년 전 거래 사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게 얼마에 사고 팔렸고 이걸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건대 앞상권의 이제 가치를 제대로 된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를 평가를 할 때 그냥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왜 사례 1번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동일수급권의 개념이죠. 왜 사례 2번이 아니라 사례 1번을 선택했냐? 이유는 동일수급권의 범위 내에서 거래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 2번은 동일수급권의 범위를 벗어날 것이고 사례 1번은 유사지역, 즉 동일수급권 범위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례 1번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거래 사례가 가격이 얼마기 때문에 뭐 지역 요인 비교, 뭐 개별 요인 비교 뭐 이런 것들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건대학, 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시면 그 시험이 그 문제지가 거의 우리 이제 답안지 시험 중간고사 답안지 한 10장 되는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 데만 해도 뭐한 30분, 40분 걸릴 정도로 그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료나 정보를 선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료나 정보를 그중에서 필요한 거를 선별해라 이런 뜻에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가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하여튼 이제 평가사 시험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현업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대부분 이제 그렇죠. 우리가 정제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문제가 뭐 서너 줄로 딱 정리해서 누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죠.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자료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 가치를 평가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선별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개념에 이제 밑바탕이 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뭐 너무 많이 나갔는데 하여튼 6번의 정답은 이제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번을 보시면요. 감정평가에 있어서 공급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입되었는지, 즉 기용성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이제 원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원가 방식.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이 원가 방식, 뭐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비교 방식이라면 뭐 유사 부동산의 거래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비교 방식이고, 수익 방식은 그 부동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수익 방식이고, 지금 보는 것처럼 비용, 만들어내는데 들어간 이제 비용이나 원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원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7번의 정답은 원가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8번은 A 토지 소유자의 행위가 인접한 B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이걸 외부 효과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플러스의 효과를 주는 경우, 이걸 외부 경제라고 하고, 마이너스의 효과를 주는 것을 이제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땅이 있는데 그 옆에 땅에 뭐 공원이 조성됐다. 이런 것은 내 땅에 플러스의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외부 경제 또는 플러스의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근데 내가 땅이 있는데 그 옆에 땅에 갑자기 뭐 공장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상 등이 없이 이제 뭐 이루어진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 즉 토지가 부동성, 즉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옆에 뭐 쓰레기 야치장이 들어왔다, 뭐 하면, 만약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라면 딴 데로 옮기면 되겠죠. 근데 부동산이나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시장을 불안전하게 하는 요소이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보통 원론 수업 처음에 할 때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8번에 이제 정답은 외부 불경제. 불경제.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재원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가 한 13가지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보시면 그중에서 이제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이제 최유효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경제적 감가 를 하게 되고요. 또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기능적 감가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 또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이게 짝을 이루는 키워드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 시험에 뭐 거의 뭐 가장 매년 나오는 그런 이제 기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 감가가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 들어갈 내용은 적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9번은 이제 적합. 2번의 정답은 적합입니다. 그다음에 10번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을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이용했다 이런 뜻이죠. 가장 잘 이용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해서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이런 지역에 보면 정말 지금도 전세금 1,000만 원 주고 이제 살고 있는 그런 낡은 주택들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지금 현재 상태대로 가치를 평가를 하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개발 지역의 낡은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아니라 나중에 뭐 거기다가 뭐 신축의 뭐 대단지 뭐 아파트 뭐 한강변에 아파트 뭐 대단지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짓는 것이 이제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하면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낡은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최유효 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 가치를 평가하는 외에도 우리가 뭐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투자할 때도 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뭐 여러 가지 그 개념 부동산학에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최유효 이용. 그리고 최유효 이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최유효 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려드리진 않았어요. 제가 그 단답식 예상 문제만 올려드렸는데 그 10점짜리 이제 서술형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는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의의와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 저희 책 교재에도 뭐 자세히 나오고요. 또 뭐 인터넷 검색하셔도 뭐 자세히 나오니까 네, 네, 편한 대로 네, 잘 네, 그냥 미리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는 네, 미리 준비하셔서 네, 시험 보실 때 그냥 그대로 잘 보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가치 발생 요인을 부동산의 가치를 처음에 발생시키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총 네 가지를 공부를 했거든요. 효용, 즉 유용성이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유효수요, 그죠? 유효수요, 효용, 유효수요, 그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그래서 이 효용과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재화의 가치 발생 요인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를 더 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권리 이전 가능성, 양도 가능성. 왜냐면은 일반적인 재화는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이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네, 권리 이전 가능성이라는 것이 하나 더 보통 네,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이제 효용, 즉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쓸모가 있는 부동산 재화가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아무런 쓸모가 없으면 당연히 가치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유효수요라는 것은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구매력까지 받쳐주는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 뭐 싼 재화들은 유효수요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다. 뭐 예를 들어 한강에 뭐 반포나 뭐 압구정 아파트를 내가 살고 싶다, 사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유효수로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그만큼 있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유효수요라고 하지 그냥 살고 싶다, 사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는 부동산에서는 유효수요로 이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과 수요에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유효수요가 이제 수요 개념으로 중요하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 희소성. 당연히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죠. 만약에 효용이 있고 유효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희소하지 않다. 뭐 예를 들어 물이나 공기가 무한히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효용, 유효수요, 뭐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권리의 이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가치 발생 요인이다. 뭐 그런 것들 그냥 적당히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의의는 뭐 방금 전에 본 내용이고요. 판단 기준은 뭐 책에도 나오듯이 뭐 합리적 이용일까, 뭐 합법적 이용일까, 물리적 뭐 채택 가능성이 있을까, 뭐 그리고 뭐 최대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별 내용 아니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쭉 좀 써주시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문제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픈북 시험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제가 지금 올려드린 요 답대로 이제 적어와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이게 뭐 문제가 바뀌지도 않아요. 뭐 그대로 냅니다. 그대로 이 중에 다섯 문제 나오니까요. 잘 이제 써주시면 좋은데, 네, 항상 이제 말씀드리듯이 생각 외로 틀리시는 분들이 꽤 나오셔가지고 항상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수를 다 드리려고 네, 내드리는 건데 꼭 틀리시더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한 문제 정도씩은 틀리세요.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네, 전체, 예,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게 뭐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대로 문제를 안 읽었다거나 이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간고사, 그다음에 이제 수시시험의 경우에는 뭐, 제가 다 최대한 점수를 꽉꽉 채워서 드릴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하여튼 점수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